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VS본부 DX 전략팀에서 AI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정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시대의 레그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레그의 진화 그리고 레드 고도화를 위한 핵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 AI 관련 컨텐츠 중에서 가장 뜨겁게 소비된 컨텐츠를 뽑으라고 한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똑똑해진 AI에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바로 AI에게 어떻게 잘 지시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연구 방법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들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작성한 프롬프트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내부 문서에 접근할 수 없으면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간단하지만 명료한 지시사항을 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답변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어떻게 지시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떤 맥락과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된 것인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질문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정보 제공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맥락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시대에서도 레그는 여전히 컨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공급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문서 몇 개를 찾아서 붙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방대한 양의 문서나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베이스,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지식 소스들을 LLM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선별하고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이 레그의 핵심 역할이 되었습니다. 사실 레그라고 하면 벡터 DB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좀 상당히 제한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벡터 DB도 물론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는 하지만 사실 레그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시작 단계부터 청킹, 정보를 검색하는 것,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 것까지 여러 단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레그는 벡터 DB와 같은 단일 데이터 소스만으로 검색을 했고 검색하고 생성하는 일방향 흐름에 LLM 또한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에이전틱 레그에서의 LLM의 역할은 스스로 동작하는 에이전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그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지 예를 들면 DB에서 찾을 수도 있고 API나 웹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찾은 그 정보들이 질문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하고 전체적인 작업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까지 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그는 단순한 벡터 DB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AI 도구와 기술들을 활용하는 아키텍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 레그 고도화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문서를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하고 최적화하는 청킹 전략과 두 번째는 데이터가 증가해도 흔들리지 않는 검색 성능을 보장하는 스케일러블 인덱스 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질의를 최적화하는 쿼리 엔지니어링, 그리고 네 번째는 건색된 컨텍스트의 품질을 평가하는 컨텍스트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킹 전략입니다. 사실 청킹은 레그 성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검색 로직을 설계하더라도 청킹된 다큐먼트가 의미나 구조적인 정보가 훼손된 상태라면 검색의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은 사이즈 기반의 청킹과 시멘틱 청킹, 스트럭처드 청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사이즈 기반의 청킹은 저도 여러 가지 레그 서비스를 개발을 했지만 사실 이 방식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방식은 맥락이 단절되는 단점도 있기도 하고 문서의 구조나 의미가 손실되는 문제들이 컸기 때문에 저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이즈 기반의 청킹을 보완하는 게 시멘틱 기반의 청킹 방식입니다. 시멘틱 청킹은 말 그대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면 이 문서 안에 있는 문서들을 다 문장으로 분할을 하고 각각의 문장들을 벡터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그 인접한 문장들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유사도로 계속 측정을 해 나가면서 어떤 특정 임계값 이하로 유사도가 낮아지면 바로 그 지점에서 청킹을 수행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여기 S1, S2 두 문장이 있는데 이 두 문장의 유사도가 0.85점이라면 이건 의미적으로 같은 문장이라고 판단해서 같은 청크로 묶는 거고요. S2와 S3의 문장을 비교했더니 유사도가 0.31이면 이건 이제 다른 문장이라고 판단해서 바로 S3부터 청킹을 다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방식을 진행을 하면은 아무리 긴 내용의 문서라도 맥락 단위로 이제 문서를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PPT나 PDF 파일처럼 구조화된 문서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스트럭처드 청킹 방식이 더 유효한데요. 이제 이 방식은 문서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PDF 파일에 목차가 있으면 그 목차의 챕터 정보나 페이지 정보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 또는 제목이나 부제목 같은 계층 정보를 활용해서 청킹을 하는 방식인데요. 조금 구체적인 예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목차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제 그 문서에서 목차 구조를 파싱해서 챕터명과 페이지 정보를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목차의 계층 구조와 페이지 범위를 매핑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챕터에서 내가 이 청킹을 수행할 건지, 예를 들면 챕터 1, 챕터 2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분할한 지점을 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매핑된 페이지 범위, 예를 들면 챕터 1은 페이지 3부터 페이지 10페이지까지면 페이지 10페이지까지 청킹을 하고, 챕터 2가 페이지 11부터 뭐 18페이지까지면 11부터 18페이지까지를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청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텍스트 이미지뿐만 아니라 테이블이나 이미지 같은 정보들도 추출해서 메타데이터로 보강을 하는 방식인데요. 실제 이거 예시를 보시면 이제 이 PDF 파일에 이런 목차 정보가 있을 때 뭐 챕터 1 서론은 3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챕터 2의 이론적 배경은 8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차 정보를 파싱해서 청킹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청크는 서론에 대한 청크를 만든 것이고, 페이지 범위는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나 테이블을 추출을 해서 메타데이터로 보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차 구조를 활용을 하면 의미적으로 완결되고 섹션 단위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나 내용의 일관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인데요. 사실 파워포인트는 목차가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나 표 같은 형식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슬라이드 이 페이지 자체를 이미지로 먼저 변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OCR로 정보를 추출해서 그 추출한 정보를 XML과 같은 구조화된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슬라이드를 이제 OCR과 그 다음에 LLM을 이용해서 XML로 변환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에 표시되어 있는 4개의 호텔 솔루션이 이 솔루션스라는 그룹 태그 안에 4개가 계층 구조를 잘 가지고 파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케일러블 인덱스 디자인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제 레그 기반의 검색 서비스나 챗봇을 개발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POC 단계에서는 정확도가 좋았는데, 실제 서비스 운영을 하는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검색 결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 볼륨의 급격한 증가 때문입니다. POC 단계에서는 수백 개의 문서로만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수십만 개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벡터 유사도 검색의 정확도는 1만 페이지에서부터 성능 저하가 시작돼서 10만 페이지에 도달하면 12%의 성능 손실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POC 단계와는 다르게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문서의 수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도메인의 문서들이 혼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증가가 레그 검색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가 증가하게 되면 벡터 공간이 희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슷한 문서가 많아지면 벡터 공간상에서 문서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질문에 딱 맞는 문서를 찾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증가하게 되면 노이즈 문제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키워드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색 결과에 포함이 돼서 검색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컨텍스트 희석 문제입니다. 질문과 관련 없는 문서들이 상위 K개의 결과에 자꾸 섞이다 보면 정답 문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LLM이 조금 혼란스러운 답변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증가하더라도 검색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 확장 가능한 인덱스를 설계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서로 다른 성격과 도메인의 데이터는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인덱스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하기 편하다고 예를 들면 일래스틱서치 인덱스의 모든 IT 문서, 그 다음에 법률 문서 이런 거를 다 넣는 게 아니고 이제 목적별로 이제 인덱스를 분리하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넓은 범위의 벡터 검색을 수행하기 전에 가벼운 메타데이터 필터링으로 검색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의 쿼리 의도를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데이터 소스나 인덱스로 요청을 라우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져도 레그 시스템이 항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고의 관련성을 가진 문서를 찾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국어 특화 인덱싱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가 많아지게 되면 다국어들도 많이 섞이게 될 거고요. 한국어 문서, 영어 문서도 늘어나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국어 환경에서 벡터 검색에서는 좀 영향을 덜 주지만 키워드 검색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다국어는 검색의 정확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하나의 필드 안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혼재시키기보다는 그 필드 안에 언어별로 하이 필드를 구성해서 한국어 필드에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적용하고 영어에는 영어 분석기를 적용을 하게 되면 다국어 환경에서도 검색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벡터 검색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메타데이터로 사전 필터링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 모델과 관련한 문서가 이렇게 많이 있고 B 모델과 C 모델과 관련한 문서가 많이 있다고 했을 때 사전 필터링을 하지 않고 검색을 하게 되면 A 모델에 대한 기능을 찾으려고 해도 A, B, C 모델에 대한 전체 문서를 대상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를 확인하면 B와 C 모델의 와이파이 기능도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전 필터링을 통해서 벡터 검색을 하기 전에 모델 코드를 A라는 모델 코드로 먼저 필터링을 해서 A라는 모델 문서만 모읍니다. 그리고 이 A라는 모델 문서 안에서만 벡터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 속도 또한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쿼리 엔지니어링 전략입니다. 이제 여러 레그 기반의 검색 서비스나 챗봇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예측 불가능한 사용자들의 질문인데요. 오타는 기본이고 별칭이나 약어 그리고 핵심이 없는 모호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쿼리 리라이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자의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질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검색에 최적화된 쿼리를 재작성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모호한 표현을 채팅 히스토리나 동의어 사전을 활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결국 쿼리 리라이팅의 본질은 단순한 오타 교정을 넘어서 사용자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서 레그 시스템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동의어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기업 환경에서는 기업에서만 쓰는 용어나 전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을 동의어 사전으로 만들면 그러면 사용자의 언어와 시스템의 언어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뷰는 LG전자의 스마트 모니터의 별칭인데요. 이 마이뷰 라인업 알려줘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동의어 사전을 찾아서 이 마이뷰에 해당하는 스마트 모니터와 그리고 이 모델에 해당하는 제품 코드를 동의어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의어를 참고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쿼리를 이 동의어를 포함해서 다시 재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질문과 검색 쿼리와 답변을 생성하는 쿼리를 모두 다 분리해서 생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질문은 대부분 모호한 경우가 많고 검색을 하기 위한 쿼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이 그대로 검색 쿼리로 사용하게 되면 검색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LG PC 제품에서 블랙 스크린 이슈를 찾아줘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슈 찾아줘라는 말이 검색 쿼리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확한 검색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쿼리를 재작성을 할 때는 블랙 스크린이나 검정 화면처럼 이슈를 직접적으로 증상을 설명하는 그 용어들만 검색 쿼리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답변을 생성하는 쿼리에는 블랙 스크린과 유사한 이슈를 찾아줘라는 명확한 작업을 지시를 주고, 대신 또한 원본 질문의 핵심 조건인 LG와 PC를 명시적으로 전달해서 답변의 정확성과 범위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의 복잡한 질문을 서브 쿼리로 분해하는 건데요. 쿼리 디컴퍼징이라고 합니다. 쿼리를 분해할 때 핵심 원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쿼리가 하나의 정보 검색을 목적을 가지도록 작성을 해야 되고, 반드시 정부의 선후 관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쿼리를 실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브 쿼리들의 결과들을 반드시 누락 없이 다 전달해야 하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쿼리 리라이팅은 상당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응답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요. 쿼리 리라이팅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LLM API를 호출할 수밖에 없게 되고, API 호출하면 보통 2, 3초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도 왜곡입니다. 시스템이 사용자 의도를 잘못 추측하곤 하면 리라이팅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의 확률을 많이 높이게 되고 과잉 해석으로 인한 왜곡 증상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의 증가인데요. 쿼리 리라이팅이 복잡해지고 디테일해질수록 이제 API의 호출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텍스트 이밸류에이션 전략입니다. 2024년 말에 구글에서 Sufficient Context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레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레그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 LLM 모델이 우리가 검색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구나라고 많이 판단을 했었는데, 근데 이 연구 결과에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 정말로 검색된 정보가 LLM이 질문에 답하기에 충분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부족한 정보, 즉 불충분한 컨텍스트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LLM 모델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정답인 것 같은 답변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거는 그렇다면 불충분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추측을 해서 결국 답변을 만들어낸 할루시네이션 증상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컨텍스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의 비율이 25% 가까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컨텍스트의 양이 늘어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의 품질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레그가 물론 정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그와 동시에 환각 확률도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LLM 모델이 불충분한 컨텍스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얘기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기보다는 추측성 오답을 생성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얼마 전에 이런 레그 기반의 검색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BMW 제품에서 발생한 내비게이션 화면의 블랙 스크린 이슈를 찾아줘 라고 질문을 했지만 검색 결과에서는 BMW와 내비게이션 화면이라는 핵심 조건은 소실이 되어버리고 라디오 화면에서의 블랙 스크린 이슈, 구글 맵에서의 블랙 스크린 이슈를 찾아서 답변을 그럴듯하게 오답으로 내는 증상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시멘틱 서치의 한계 때문인데요. 벡터 검색 자체가 전체적인 의미 유사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블랙 스크린이라는 강력한 신호에만 집중을 하고 이 BMW 내비게이션 화면이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제약 조건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을 하고 또
LLM 모델에게 충분한 컨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검색 단계에서 컨텍스트를 평가하고 컨텍스트를 보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존의 레그에서는 검색 단계에서 컨텍스트를 평가하지 않고 최종 답변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컨텍스트의 품질이 향상되기보다는 레그 시스템 전체의 수정을 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컨텍스트를 검색 단계에서 평가하게 되면은 검색 단계에서 컨텍스트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컨텍스트를 평가하고 제공 설계를 해서 컨텍스트를 보강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컨텍스트 평가 에이전트를 설계할 때 4가지 기준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관련성입니다. 검색된 문서가 질문의 핵심 주제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완전성. 검색된 문서가 질문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검색된 문서들이 질문의 구체적인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지. 마지막으로는 편향성입니다. 검색된 문서들이 특정 조건에 치우치지 않는지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걸 보시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1차 검색 결과에서는 라디오 화면과 구글맵에서의 이슈들도 섞여 있기도 하고 BMW에 대해서 검색해 달라고 했지만 BMW 이슈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GM입니다. 그러면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생성하지 않고 컨텍스트 평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점수는 0.4점이 나오고 이 피드백 결과를 보시면 검색된 문서가 블랙 스크린과 관련성은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내비게이션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고 또 특정 OEM에 치우쳐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재검색 전략을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LLM이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을 엔드 조건으로 쿼리에 추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전 필터링 과정에서 BMW를 필터를 추가를 하고 내비게이션 필터를 추가해서 검색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드는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저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에이전틱 레그로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레그의 고도화 전략이 4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시대에서 레그는 컨텍스트의 핵심 공급원입니다. 레그 시스템의 성공은 더 이상 LLM의 성능에만 의존하지는 않고요.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도구를 활용한 체계적인 설계와 컨텍스트 평가를 통한 컨텍스트 향상이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